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정일의 생일 이른바 광명성절을 맞아 군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27명의 군 장성들을 무더기로 진급시켰는데요. 특히 일본인 납북 문제의 총책임자인 서대하가 육군 중장으로 승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건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북한자유연맹 김주성 이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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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서 무려 군 장성 27명을 승진을 시킨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정례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 하나부터 3개까지 소장, 중장, 상장까지 네네. 이제 인사를 이번에 한 거고요. 4월 15일 날은 이제 할아버지 생일인 태양절이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대장, 차수, 원수 인사를 이제 그때 한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계기는 4월 25일 북한군 창건일 또는 7월 27일 그들이 뭐 전승일이라 그러는데 사실 휴전 기념일이죠. 그들은 사실 전쟁에서 비겼는데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그래서 전승일이라 그러는데 그때도 이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자기 아버지 생일인 광명성절에 했는데 뭐 월급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대우를 잘해주고 뭐 그래도 되는 텐데 뭐 줄 게 없으니까 별이나 하나 더 달아준다 이런 셈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승진을 무더기로 시켜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일단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원래 워낙에 그렇죠. 독재가 강화되면 강화되듯살이 이게 표창이라든가 인사 문제가 많이 이렇게 활성해지는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북한에서 국가적인 명절하면 동기부여가 가장 강한데요. 네네.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국가적인 명절이 바로 이게 2월 16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또 한미 군사 연습도 대처하고 있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작년부터 행보를 보면은 군 재건에 상당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2월 16일을 맞으면서 나의 식의 군대를 바꿨다. 다시 재건의 뜻도 이게 시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 군정이 다 있는데 당 간부라든가 일체 없고 이번에 네네. 가는 거 보면 군대만 거느리 갔지 않습니까? 예. 결국 나의 군대는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걸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과시하자는 일종의 쇼윈도 정치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좀 심상치 않죠. 통일대전의 완성해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이 있어요. 10월 10일 날. 네네. 그때까지 전쟁 준비를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대대급에까지 다 그 전쟁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 병사들에게 암기해라 그래서 암기도 시키고 네네. 그 북한 병사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랍니다. 사실 북한이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장거리 미사일이나 무슨 그 장사정포 또 특수전병력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도 또 뛰어나고 뭐 그렇지만 일반 대중 그 병사들이 전쟁할 준비는 기름도 없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근데 김정은이 욕심은 이렇게 그 병사들을 몰아가지고 자기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강조하고 또 미국이나 남한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 자칫하면은 기강이 문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고조시켜서 자기의 통치를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술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이번뿐만 아니라 군 인사들의 개편을 비공개적으로도 많이 했었고 계급장 그렇죠. 정치로도 유명한데 이렇게 네. 되면 아직까지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보면은 이런 방식이 있죠.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차이점하면은 김정일이는 대체로는 은밀한 정치 방식이었거든요. 예, 안 보이고 눈에 안 띄우게 해가지고 인사부터 시작해서 일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아무래도 연륜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약간 보여주기식.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군을 상당히 자기가 어필을 해서 군을 이만큼 만들어놨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또 작년부터 별을 뗐다 붙였다 하고 네네. 있지만은 지금 또 이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이번 인사에서 좀 눈에 띄는 인물을 살펴보면 서대하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인데 일본인 납북 문제 총책임자인데 이번에 중장으로 승진을 했거든요. 네.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단 보면은 서재하 이 양반을 보면은 군하고 좀 별개로 이게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보위부 제1부장이었습니다. 예. 원래 김정일 시기에도 국가보위부장은 김정일이가 겸임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부장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이게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소재아가 별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거는 무력부,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의 별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국가 보위부에서의 별이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보위부를 김정은이가 완전히 장악을 하기 위해서 소재아에게 별을 준 거죠. 네. 그리고 소재아 같은 거는 일본하고도 이렇게 그 물밑 접촉이 상당히 네네.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앞으로 이게 북일 관계도 전혀 나는 완전히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재아의 권위가 올라가면 그만큼 일본 사람들도 앞으로 북일 관계에서 뭔가 또 다른 국면을 열어볼 수 있는 예, 예. 이런 기대치를 또 줄 수도 있는 이런 느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일 교섭에 더 무게를 싣겠다 이런 그렇죠. 의미인 건가요? 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보위부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 네, 그러니까 보위부도 자기가 지고 있는 군과 동국과 같이 양쪽 어깨, 나의 양쪽 어깨 노릇을 한다. 이런 걸 또 이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 서대하의 활동 폭이 좀 넓어질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그렇죠. 궁금한데요. 국내에 있어서는 보위부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그렇잖아. 지금 뭐 휴대전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또 국내적으로 이게 통치를 많이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위부의 역할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뿐이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보위부가 소재아가 맡았던 그런 북일 관계 같은 것도 심화시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김정은이 예. 입장에서는 지금 북일 관계도 매우 중시했잖아요. 작년에 보면은 하나의 외교적 돌파구로서 일본과의 납치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자기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일본의 대북 제재도 좀 완화시키고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지금 공전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일본에서는 아베가 이 납치자 문제를 제대로 조사 안 하면은 자칫 섣불리 타협하다 아베가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하고 일본하고 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서대하를 진급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얘기가 맞다. 서대하 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너네랑 뭐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왜 너네는 자꾸 그 불만을 얘기하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일본에 던졌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주목을 받는 인물이 상장으로 유일하게 승진한 인물이죠. 최성경인데 특수부대 11군단 군단장 출신입니다. 네. 승진시킨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만 유일하게 이제 상장으로 예. 진급했는데 상장이 이제 별 3개입니다. 네. 우리식으로 하면 중장이죠. 근데 이 특수부대라는 게 이제 전쟁이 나면은 이 AN2기 같은 저고도로 날아가지고 그 특공대를 후방에 침투시켜가지고 우리를 교란시키는 네네. 아주 특별한 목숨 내놓고 하는 부대들이죠. 그린벨에 뭐 이런 그런 부대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최후의 그 수호자격인 그런 특수 임무를 맡아서 다 하기 때문에 이 사기를 북돋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상장을 진급시킨 것 같은데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특수부대 훈련을 예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만 보면 이들이 마치 무슨 뭐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움직임까지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어떤 남북 간의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갈 때는 특수부대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 그 굉장히 그 특전사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김정은이도 북한군 사기를 북돋고 이 군인들에게 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로 이 사람을 아주 딱 뽑아가지고 상장으로 진급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 대외적으로 도발을 강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북한에서 하는 훈련들 보면은 뭐 미국의 항공모함 진입하는 데 대해서 지대함 미사일 새로 막 개발해서 막 내놨고요. 그다음에 함대함 미사일도 내놨고, 그다음에 특수부대 훈련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 침투 부대 훈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 도하 훈련. 네네. 강 도하 훈련에게 겨울에 전쟁이 나면은 강을 그냥 건너가야 남한으로 침략해 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해공군 합동훈련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북한이 예년보다 이번에는 한 달 정도 빨리 훈련을 시작해서 강도도 더 세게 하는데 금년에 김정은이는 강원 양면 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이 정상회담도 못할 바 없다라고 하면서 네. 또 인권 문제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런 메시지는 이 남한이나 미국하고 대화를 남한이 좀 양보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노리고 있는 거는 이 시진핑을 겨냥해서 봐라 한반도에서 우리가 더 대화 열심히다라고 생색은 내놓고 실제로는 대대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언제라도 강경으로 맞설 수 있는 이런 강원 양면책으로 하면서 그 노리는 효과는 또 자기의 지도력을 또 확인시키면서 내가 봐라 내가 군 지휘관으로 훌륭하지 않냐.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대남 관계, 대미 관계, 또 군사 훈련을 다 활용하고 있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다 일각에서 11군단에 대한 그 예, 예. 소식이 그 좀 이게 사실 여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1군단이 새로 조직이 됐거든요. 근데 이 11군단의 역할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대중 을 위해서 이게 국경 일대에 배치가 돼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 보니까 결국은 11군단에 김정은이가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남용이 뿐 아니라 현재 그 북중 관계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중국도 역시 그 국경 일대다가 그 군대를 많이 투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체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렇게 그 11군단의 이렇게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약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렇게 승진을 시키면서 특정 인물 또 특정 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공업성 인사 개편 이야기입니다. 네. 최일용 경공업성 부상이 이제 경공업 상으로 승진을 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장관급인데 어떤 그렇죠. 인물인가요? 일단 경공업성 하면은 그 김경희가 이미 전에 그 권력을 쥐고 있던 역량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예. 그 북한에서는 경공업성 하게 되면은 일단 내각에 한 개 붙여지만은 예. 이거를 고요한 뒷동산이라고 해야 돼 뒷돈산이라고 이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긁어 모을 수 예,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김경희가 실각이 돼가지고 없는 상황에서 경공업상을 새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승진을 시킨다는 자체가 다시 김경희가 쥐고 있던 영향력이 역시 김정은에게 이행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가 관여했던 부분인데 그럼 김경희의 거취와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경희 하면은 경공업 부장 그러다가 이제 김정일이니까 이 경공업 비서까지도 그렇죠. 이제 당 예. 비서로 이제 시켰는데 이 경공업 성이 있고 당의 경공업 부가 있어요. 내각과 네, 노동당에 가까이 당이 있는 더 거죠? 중요한 보직입니다. 근데 작년 4월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대의원을 뽑았는데 이 경공업 부장했던 백계룡이 대의원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그 김경희가 있으니까 아예 북한 사람들한테 경공업 부라는 걸 이미지를 지워보려고 그렇죠. 없애버렸나 예.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안정수가 경공업 상이었는데 네. 장관이었는데 경공업 부장으로 옮겼더라고요. 이게 안정수는 대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경공업 부장으로 안정수가 옮기니까 경공업 상은 빈자리가 됐는데 네네. 1년 동안 변왔던 거예요. 변왔는데 지금 부상인 최일용을 임명한 겁니다. 최일용이라는 사람은 경공업부에서 아주 말단에서부터 일해가지고 이 국장도 하고 부상하다가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상 없이 부상했으니까 장관 노릇한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나오는 보도 인터뷰 그런 거 보면 화장품 만들고 뭐 양말 만들고 그런데 품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을 이제 정식 장관으로 시켰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김경희의 이미지를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는 이제 경공업부 저 공개적으로 터놓고 얘기를 해도 김경희 이미지는 좀 지워진 게 아닌가. 근데 일설에는 또 김경희가 사망했다는 설도 작년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치료하고 또 은밀하게 또 돌아왔다 이런 소문까지는 있어요. 근데 전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경희. 어쨌든 그 김경희의 영향력은 지금 줄어드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김경희 영향력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냥 김씨 왕조 그 혈연 사이에서나 만약 살아있다 그러면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있을 뿐이지 북한 주민들한테도 지금 다 금기시되고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 뭐 군 인사 개편 그리고 신임 경공업상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뭐 집권 4년을 거치는 동안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 어떤 특징들을 좀 짚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그 김정은이 인사 스타일은 뭔가 그 안정치 못한,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개인의 취향대로 이렇게 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과감하게 이렇게 없애고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앞으로 그 북한 정권에도 뭔가 영향을 주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것이 혈욕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그 혈욕보다도 아마도 이게 후유증이 더 크지 않나.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료 하나가 재밌는 비유를 했는데 김정일이는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영화 감독이고 김정은이는 테니스 로드맨 좋아하잖아요. 농구 감독이라는 거예요. 영화 감독은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딱 정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연, 조연 시켜서 바꾸질 않잖아요. 네네. 농구 감독은 잘하면은 바로 집어넣고 못하면 바로 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들도 계급장을 붙였다, 뗐다, 진급시켰다, 2계급 강등했다.
이런 게 일설에는 뭐 이게 그만큼 권력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서구에서 공부하고 이를테면 자기 아버지는 비행기도 안 타는데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거 보면 역시 통치 스타일이 나름의 좀 다른 것이 있지 권력이 뭐 인사이동을 자주 한다고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짚어봐야 할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통일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홍영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발탁이 됐는데 좀 의외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일단 뭐 탈북자 시각에서 볼 때도 보면은 지금 이게 남북 관계가 결국은 뭔가 이게 진전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 역시 또 통일부 장관이 바뀜으로 해서 북한도 역시 뭔가 거기에 따르는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쌓았던 것이 또 이게 그 뭔가 0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포맷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좀 약간 이번 새 통일부 장관님이 바뀐 것 자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홍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뭐 두 분 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조금 좀 그 연배는 더 젊은 세대를 예. 이제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홍영표 신임 이제 장관 내정자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많은 기획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도와줬고 지금도 한양대 교수하다가 청와대에서 또 통일비서관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계속 맞춰왔기 네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교, 안보, 통일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하는 겁니다. 경제는 뭐 총리한테 조금 역할을 주더라도 외교, 안보, 통일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잘하는 분이 하는 건 어떤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이제 젊은 분이니까 지금 정체돼 있는 남북 관계를 좀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이제 제가 기대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현이 되기를 좀 바라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한미연합 훈련하고 또 북한은 4월 15일이면 태양절이라고 그러죠. 4월 달엔 김정은이가 반둥을 간다 그러고 5월 달엔 러시아 간다 그러고 9월 달엔 또 시진핑도 전승기념일 열병식 간다 그래요. 9월 초에. 그러면 올해 며칠 전에 정치국 결의서가 나왔는데요. 네네. 북한의 당의 정치국이란 건 최고 기관입니다. 거기에 정치국 확대일을 했는데 그 결의서가 나온 내용을 보면 자주적으로 다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친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핵실험할 가능성은 조금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차하면 핵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조신하게 반둥이나 이렇게 다각적으로 외교를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쳐라. 그 외교 공세가 남북 대화라는 건 좋은데 남북 대화가 아니라 우리는 제쳐놓고 주변국들 외교를 한다 그런 건 우리에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신임 통일부 장관께서 좀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신사고를 가지고 하셔가지고 남북 대화를 좀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홍영표 내정자가 장관이 된다면 통일부의 수장이 되는 건데 지금 남북관계 상황에서 좀 통일부가 소외되어가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다시 통일부의 위상을 되살릴 수도 있을까요? 글쎄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장관들이 모이잖아요. 6.1제 장관도 상당히 좀 나이가 젊은 편입니다. 근데 홍영표 내정자는 더 젊은데 뭐 나이 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나이에 걸맞게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외교와 대북 정책에 좀 부족한 면이라고 좀 보거든요. 유연한 탄력성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해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대통령께 이렇게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자라고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돌파구 마련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통일부에서도 이 부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통일준비위원회도 지금 있으니까 통일준비위원회하고도 발을 잘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이사님께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이제 어차피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게 맞게 또 북한하고의 그 문제에서는 좀 더 이렇게 혁신적이고 좀 관건적인 문제를 좀 바로 찔러가면서 좀 이렇게 스무디하게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그리고 북한자유연맹 김주성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